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안보 위기 대응 위한 규제 핵심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제12차 규제 핵심 법제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종합 토론 순서로 8분의 토론자들이 참여해서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양해의 말씀을 구할 건 박찬수 연구위원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는 관계로 오늘은 7분의 토론자들만 토론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종합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분쟁연구팀의 김시열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려대 법전원의 박노형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의 오준석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앙대학교 법전원의 이규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의 이민우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의 이준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선대학교 법학과의 한지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7분의 토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도 방금 인사드린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도 그럴 것 같고요. 바로 토론자들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열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시열이라고 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경제 안보 위기의 대응을 위해서 심도 깊은 다양한 고민들을 공유해 주신 구남인 연구위원님, 류태규 선임연구위원님, 홍인표 연구위원님, 백서인 단장님, 그리고 토론을 통해 말씀을 나누어 주실 토론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발표하신 내용들을 감사하게 살펴보면서 특히 일본의 경제안전보장법 입법 사례 비추어 볼 때 비밀 특허 제도에 관한 우리 입법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일본에서의 경제안전보장법 입법 과정 자료를 살펴보면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 도입에 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한 것으로는 한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도 체계에 대한 논의에서는 과연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혁신의 촉진을 하나의 가치로 하고 있는 이 특허법 체계와 과연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를 구성하는 세부 제도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규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비공개 출원 발명 범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대상 발명의 명확한 특정을 통해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비공개 대상의 요건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비공개 출원 발명 선정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비공개 출원 발명 선정 과정이 사업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심사 주체와 그 단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보전 결정 전후에 이타 현상에 대한 처리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보전 지정에 따른 절차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보전 지정 이유, 보전 지정된 출원 발명의 공개 또는 실시 등을 제한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 그리고 처분에 따른 행정법적인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해외 출원 제한에 대한 논의인데요. 여기서는 자국 우선 출원 의무 부과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상에 대한 논의입니다. 여기에서는 연구개발 의혹 및 혁신의 의지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보상 규모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그리고 보상의 상한을 두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보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입법 과정에서의 논점들과 입법의 결과를 살펴보면 신설된 일본의 특허 출원 비공개 제도에 투영된 일본이 생각하는 주요한 가치를 몇 가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첫 번째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 기술 분야의 선정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국제 정세 및 환경을 고려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는 점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산업계의 희생을 최소한으로 하고자 노력하려고 하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도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우리 특허법은 제41조에서 국방상 발명에 대해
출원 공개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그러한 예외조차 없었던 일본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역시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따라서 일본의 최근 입법 사례를 통해 우리 법에서 입법 논적으로 어떠한 고민을 수반해야 할 것인지 주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특허법 제41조의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본의 경우와 달리 우리 법 체계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 등에서 다루고 있는 일련의 규제와 연계하여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에 대한 일관된 체계 하에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특허법 제41조가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적용되는 것을 국가 안전보장이나 공익적으로 필요한 경우 혹은 국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기술보호법과의 연계에 초점을 두어서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 핵심 기술 또는 국가의 이익에 관련되는 기술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안 등이 현재 좀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우선 국방 분야의 한정된 기술이 안보 영역의 전부를 차지하던 시대가 지나고 현재는 경제, 환경, 농업, 의료 등 일상에 속하는 다양한 영역들이 안보 영역으로 포섭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고려한다면 지금과 같이 국방 분야의 한정된 발명만을 대상으로 함을 적절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때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은 어느 영역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일본의 입법 사례 그리고 발제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이와 유사한 제도인 미국 특허법상의 비밀유지 명령 제도가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과 같이 비밀 특허의 대상이 될 출원 선정에 대해서 국가의 전략적 선택이 가능할 공간을 남겨놓는 방향으로 제도가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해외 특허 출원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특허 출원 비공개 제도에 있어서 해외 출원을 제한하고 자국에 우선 출원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필수적인 조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논의로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제1국 출원으로 의무화하는 방안과 기존재하는 산업기술보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 통제와 균형을 맞추어서 해외 출원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들이 좀 논의되고 있습니다. 입법 시에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조치로 인하여 발생할 산업적 불이익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영역에서는 자신의 출원이 비공개 대상이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언급한 국가의 전략적 선택과 같은 공간이 존재한다는 점은 이러한 요구와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해외 출원 제한 대상 여부에 대한 상시적인 상담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는 점은 한번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의 확보는 규제 대상 출원 발명 여부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는 것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 예산의 투입 여부에 따른 구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밀특허 제도와 관련해서 일본과 미국 모두 국가 연구개발을 통해서 국가의 재원이 투입된 연구개발 성과물인 출원 발명과 그렇지 않은 순수한 연구개발 성과물인 출원 발명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기술보호법 등의 경우에도 양자를 구분해서 전자의 경우에는 허가에 기반한 수출 통제를 하고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신고에 기반한 통제를 하는 것으로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허법 제41조의 확대 적용이라는 논의점을 고려할 때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출원 발명 비공개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과 대상에 대해서 법률에 따라 차등적인 규제 수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과연 이러한 차이가 적절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상의 적정성 확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역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수립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기존 특허법 제41조에 대해서 보상 규정이 정밀하게 도출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의 경우에 특허법 제41조에 의해서 비공개 처리되는 사실상의 모든 출원 발명은 국가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고민하지 않더라도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특허법 제41조의 적용 범위를 향후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 필연적으로 민간 산업 영역에서의 출원 발명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것이므로 출원인들이 이 제도로 인하여 입는 손실에 대해서 정당히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비밀특허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논의되는 의견으로 보상을 위한 손실 입증의 요건 수준을 현저히 낮추고 그리고 이를 일련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산출하고 적용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한번 생각해 볼 의미가 있는 방안이라고 보입니다. 일본 역시 유사한 견해가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공유해 주신 발표자 및 토론자 분들께 다시 한번 거듭 감사를 드리고요.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시율 팀장 토론 감사드립니다. 특허권 관련된 분야에 관련된 경제안보 분야 고려들, 특히 일본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고려대학교 법전원의 박노영 교수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저 고대 법전원 박노영입니다. 원래 저 전공은 이제 WTO 통상법이고요. 지난 10년 동안 그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이 사이버 시큐리티의 국제법 측면을 공부를 해왔고, 최근에는 이제 그 디지털 트레이드 쪽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던 터에 오늘 세미나 주제가 이제 경제 안보고, 그래서 이 기조발제 또 세 분 그 전문가분들의 이 발제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 세 분 발제에 대한 뭐 직접적인 토론보다는 제가 최근에 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뭐 기술 중심의 어떤 패권적인 다툼이라는 것이 이제 경제안보라는 관점에서 크게 부각이 된 거는 역설적으로는 지난 30여 년 동안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서 소위 세계화가 잘 좀 진행되고 또 그러한 자유무역이 또 전체 세계적으로 큰 이익을 주어온 터에 이제 어떤 이 소위 질서 재편에 대한 이 논의가 어떤 급무살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우리한테는 좀 더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최근 이야기를 보면은 미국이 주도해서 중국을 뭐랄까 좀 몰아내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해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중국도 2000년대 들어와서 특히 시진핑 주석 집권 후에 세계 질서, 사이버 또는 기술 안보 등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이니셔티브나 데클러레이션 통해서 소위 기존의 미국 내지 서방 중심의 그러한 기술 세계 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좀 재편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안보 개념은 사실 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거를 너무 좀 뭐랄까 과장이랄까, 어떻게 보면은 야 이제 뭐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해 나가면은 뭐 이게 정말 뭐 세계 경제가 뭐 반토막 나는 건지 뭐 하여튼 그런 정도의 상당한 어떤 위기감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뭐 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제 안보 또는 국가 안보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뭐 자주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고, 물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뭐 대비를 해야 되고, 특히 우리 세계 경제력이 이제 10위권 내에 있는 한국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그런 논의, 국제 질서 재편 그런 과정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경제안보 이 관련해서 너무 좀 지나치게 좀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기존에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안보에 연결되는 또는 안보가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특별한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국제 경제 활동이 보장이 되는 그러한 자유무역 질서 세계화는 여전히 좀 추진돼야 되고 정부가 그런 점은 보장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요즘 뭐 반도체 내지 칩 4강 동맹에 이제 한국이 들어가느냐에 대한 이제 기사가 많이 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은 당연히 그 동맹에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한국이 중국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 생산 관련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자체 중국과의 관계에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려가 되지만,
이제 그런 점에서는 미국도 뭐 퀄컴이든 반도체 그 직접 산업이든 후방 산업이든 그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또 반도체도 정말 그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최첨단의 반도체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일반 산업용 반도체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슬기롭게 또 그 안에서 또 미국도 사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완전하게 절단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강 동맹이 좀 뭔가 슬기로운 그런 운영이 가능하다면은 또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IPEF 관련해서도 이것도 역시 뭐 중국을 몰아세우는 하지만 중국도 역시 벌써 2010년대 후반 이후 그 1대1로 정책을 해서 일종의 나름 그러한 세력화를 해왔는데 이제 저는 그 IPEF 중에서도 이 디지털 트레이드 관련해서 본다면은 이게 과연 중국을 과연 몰아내는 거냐라고 많은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최근에 CPTPP나 USMCA나 또는 RCEP이나 그런 소위 메가 FTA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레이드 챕터를 두고 있다는 거고, 근데 그 디지털 트레이드 챕터 안에 핵심적인 규정들이 한 서너 가지로 모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크로스 보더 데이터 플로우하고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그 소위 데이터의 그 국외 이전이나 또 데이터를 국내에 보존하려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정책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 FTA마다 그 뭐랄까 비중이랄까 규범적인 그 수준이 다릅니다. 특히 RCEP은 다른 FTA보다도 낮은 수준의 디지털 트레이드 규정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중국일 거고요. 그리고 지금 WTO에서도 80여 개 회원국들이 소위 복수국가 무역 협정의 하나로 그 디지털 트레이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역시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중국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RCEP 수준의 낮은 수준의 디지털 트레이드 관련 협상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디지털 트레이드로서 뭔가 더 나은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특히 한국을 포함해서 그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런 국가들끼리 라이크 마인디드끼리 그러한 보다 높은 수준의 그러한 디지털 트레이드 관련 규범을 형성해야 된다 보면은 그렇다면은 이것이 과연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생각하는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IPEF에서 디지털 트레이드 그 필러 안에서 그런 논의를 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중국을 뭐 억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응인데요. 저는 간단히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인식의 변화하고 법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그 인식의 변화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컨대 몇 년 전에 그 중국의 그 통신 이 장비 업체 화웨이가 이제 한국의 그 통신사 중에 하나 통신사에 이제 그 장비를 이제 판매하고 이제 구매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문제가 소위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해서 또는 내셔널 시큐리티 국가 안보 관련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됐는데 그때 정부의 이제 당국자들 입장이 뭐였냐면은 그거 일반 개인 기업의 구매 행위인데 정부가 거기에 어떻게 개입하냐라고 하는 거가 지금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 있는 그러한 경제 안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접근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기업이든 정부든 경제 안보라는 개념에서 본다면은 아마 그 거는 다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발제에서도 좀 부각이 됐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경제 안보에 관련되는 또는 뭐 이 경제 안보의 개념 내가 여러 가지로 또 분파돼서 볼 수 있다면 어떤 안보에서도 지금은 하다못해 초등학교 학생도 컴퓨터를 쓰고 우리도 휴대폰을 통해서 노트북 이상의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거의 모든 R&D든 모든 산업 생산이든 거기는 다 컴퓨터 시스템이고 그 컴퓨터 시스템은 사이버 시큐리티로서 보호가 돼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사이버 안전 내지 사이버 안보 관련된 국내 법이 없습니다. 작년에 여당과 야당이 그 각각의 이제 대표적인 법안이 나와서 어떻게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 이제 금년에 그 여야가 또 바뀌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제안보 관련해서 어떤 법이 뭐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 사이버 안보에 관한 기본법이 없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 구멍이 있는 그러한 우리 정책을 또는 법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뭐라는 때입니다만 우리 원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법제연구원이 뭐 이게 관련 분야가 될지 모릅니다만 이 사이버 안전에 관한 법의 어떤 기본법 관련해서도 법제연구원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노희 교수님, 네, 토론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인 현상에 관련된 부분, 인식의 변화나 법제도적 변화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숙명여대학교 경영학부의 오준석 교수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숙명여대 경영학부의 오준석입니다. 사실 되게 이제 토론을 할 때는 시간이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토론문을 좀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현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발제를 하시는 걸 직접 보니까 훨씬 더 많은 것을 갖다가 배울 수가 있었고 굉장히 이제 유익한 그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나라가 자신의 안보 역량을 갖다가 대외적으로 이제 그 과시를 할 때는 비용이 듭니다. 물론 이제 대가도 치러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안보 역량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전쟁이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외교라는 방법이 있고요. 이러한 안보 역량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안보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이제 경제 안보가 이제 오늘의 이제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 안보로 이제 범위를 좁혔을 때 그 경제 안보 역량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제 전쟁, 뭐 오늘 발제에서 이제 패권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미국하고 중국의 이제 패권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EU하고 지금 이제 러시아 간의 이런 그 패권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전쟁이라는 방법 또는 통상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그 대외적으로 역량을 과시하는 방법이 되겠고 그 어떤 패권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경우에 이제 경제 외교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 자신의 이제 역량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경제 외교로 이제 범위를 국한시키게 되면은 이제 무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하드 파워로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이 무슨 뭐 규제라든지 제재라든지 아니면 뭐 생션이라든지 엠바고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이제 대개 그 소프트 파워로서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경제 안보 중에서도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그 한 나라의 역량을 확보하는 경제적 목적에다 방점을 찍는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 안보의 가버넌스 주체는 경제를 담당하는 그런 부문이 그 가버넌스를 줘야지 될 것 같고 만약에 뒷부분에 있는 그 안보 쪽에다가 이제 그 방점을 찍는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소프트 파워냐 아니면 그 하드 파워냐에 따라서 그 부서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뭐 아무래도 이제 그 통상 분야에서 이제 오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요 최근에 이제 연구하는 거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 발제 중에서도 이제 세 번째 발제하신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많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제 외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 지역 경제 통합, 즉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을 갖다가 추진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제 소프트 파워를 갖다 행사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앞서 토론을 해주신 두 토론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알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가버넌스가 굉장히 강한 거고요. USMCA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가 제기하는 IP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리더십이 이제 주도가 되고 있습니다.
CPTPP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주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안적으로 나오는 이제 EAU라고 해서 이제 유라시아 연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러시아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IPF를 갖다 제안을 하고요. 이 IPF를 갖다 제안을 하면서 앞서 발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디지털 전환, 그다음에 이제 그린 전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건드린 것이 이것이 그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다른 나라의 리더십을 건드린 거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팩토리 오브 더 월드라고 해가지고 제조업의 세계 중심은 이제 중국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른바 이제 아세안 쉬프트를 갖다가 지금 표방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세안으로 팩토리 오브 더 월드를 갖다가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구상을 하고 있고,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에너지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그 에너지 패권을 쥐고 있는 그 러시아를 갖다가 타겟으로 해서 또 한쪽으로 흔들고 있고, 또 뭐 이제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DSM이라고 해서 이제 EU가 이 디지털 싱글 마켓을 갖다가 아주 전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또 뭐 EU를 또 건드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경제 안보와 관련해 가지고는 서로 그 어떤 그 대외적으로 이제 이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을 갖다가 표면적으로는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제 패권 경쟁에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패권 전쟁이 발발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공급망 단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표면에다 내세운 어떤 중국의 리더십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세안 쉬프트도 있지만은 바이든 행정부의 IPF에 보게 되면 크리티컬 서플라이 체인만은 우리 동맹국끼리 하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크리티컬이 결국은 반도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은 글로벌 못 믿겠다. 얼라이드 서플라이 체인을 하자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공급망을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재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프렌드 쇼링이란 말도 나오고 뭐 프락시미티 쇼링 뭐 이런 말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발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게 이제 거미 전략이라고 하는데 거미라고 하는 거 미국을 내쫓는다, 크라우딩 아웃을 한다 그런 뜻이 되는데 중국이 이제 2020년에 이제 거미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조 강국, 품질 강국, 인터넷 강국, 디지털 강국을 갖다 목표로 해가지고 첨단 핵심 기술을 갖다가 국산하겠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구상을 갖다가 발표를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미국은 이제 더 나아가서 포린 다이렉트 프로덕트 룰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미국 제품뿐만이 아니라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EU는 뭐 잘 아시다시피 앞서 이제 우리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GDPR을 통해 가지고 사이버상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 프로텍션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로컬라이제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무력 시위를 갖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디에 서야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고, 우리도 역시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볼 때 큰 그림을 갖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갖다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혹시 기회가 된다면 통상의 관점에서 두 가지를 발제자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경제 외교 차원에서 보게 될 때는 우리나라가 IPF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IPF는 글자 그대로 F입니다. 대부분의 FTA라든지 세파라든지 대파라든지 모든 것이 다 국제법적인 협약으로서 어그리먼트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법적인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장이 되는데,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적인 어떤 이런 조치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과연 우리가 미국을 선택하는 대신에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을 내칠만 하느냐. 그 전략 물자에 있어서 이걸 지난번에 이제 요소수 사태가 발생을 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민감한 전략 물자가 있고 민감하지 않은 전략 물자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중국에 대한 전략 물자 의존도가 90%가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민감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한 30% 이상이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미국을 선택하기 위해서 중국을 내칠 수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좀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위험한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발제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맹국끼리,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얼라이드 서플라이 체인을 제안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트러스티드 밸류 체인을 만들자. 뭐 사실 이건 경영 전문 용어입니다만, 서플라이 체인은 프로덕션의 문제고요, 밸류 체인은 프로덕타이제이션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생산 그 자체만 보면은 공급망이 문제가 되는데, 제품화, 프로덕타이제이션이 되면 이게 지식재산권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기술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글로벌 밸류체인의 문제가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중심의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또 다른 카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쟁 가지고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 독점이 될 수밖에 없는, 또는 뭐 어떤 그 승자가 절대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구축을 해놓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게 또 뭐 경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또 이게 그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또 그 통제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주석 교수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경제 경영적 관점에서 글로벌 공급망 관련돼 있는 경제 안보적 관점에 관련된 말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중앙대 법전원의 이규호 교수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이규호입니다. 저는 뭐 일본 그 경제안전보장 추진법, 이게 약칭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저는 좀 비판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집 30페이지를 보면은 첫 번째가 지금 경제안전보장 담당 대신을 2021년 10월 달에 설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경제안전보장 그 추진법에 보면은 서로 다른 내용들을 한 법에다가 이렇게 담았는데, 그럴 경우 이제 4장과 5장에 있는 31페이지죠. 특정 중요 기술의 개발 지원 및 특허 출원 비공개에 관한 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또 4장보다는 5장이 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데, 이 경제 안보적인 관점, 안보에 초점을 두든 경제에 초점을 두든 간에 그 일본 다음이 사라지는 법을 일본이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간에 이제 미국이 그 일본하고 협상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판도라 상자, 아니면은 그 블랙박스 같은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일본 공무원들하고 협상하는 게 너무 힘들다. 자꾸 뭐 A 부처에 가서 얘기했더니면 B 부처에다 토스라고, B 부처 가서 얘기했더니면 C 부서에다 토스라고. 과연 누구랑 협상을 해야지 결론이 나느냐. 그래서 굉장히 협상이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본처럼 이렇게 해버리면은
상당히 쉬워질 것 같다. 경제 안보, 그 나라의 모든 인프라가 한 사람한테 달려 있다 그러면은 너무나도 협상이 쉬울 것 같고 통상 압력을 넣기가 쉬워진다. 과연 선진국이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 더군다나 경제나 안보가 앞장설 때에 기술 분야까지 넣어버리면은 기술 분야가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선진국 다음은 어떤 것이냐? 도대체 어떤 법을 개정을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게 하는 것이 선진국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특허 출원의 비공개는 특허법에서 해야지 와이포와 협의를 하거나 트립스와의 정합성이라든가 이런 걸 논의하기가 쉽지. 경제 특허에 대한 발명에 대한 기본 이해도 없는 경제부서에다가 이걸 해버리면은 이렇게 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국제적으로 정합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저개발 국에 방점을 두게 되는 입법을 지금 일본이 추진해 보인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따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따지지 않는 경제 안전보장 담당 장관 신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타겟을 정하기 쉬워지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요. 기존에 지금 두 가지 건이 있는데 IMF 구제금융을 받을 때에 한국이 집단 소송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차관을 받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아니 집단 소송을 왜 법무부에다가 도입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럼 법무부가 이제 주무부처로 돼 있으니까 거기가 관련된 대법원 규칙도 개정하라. 그럼 대법원 규칙은 사법부가 하는데 법무부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협상의 강도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월드뱅크 입장에서는 세계은행 입장에서는 우리는 한국 정부 전체와 협상했다. 경제부총리가 사인을 했으니까요. 그거는 행정부다. 그렇게 논의가 돼야지 협상이 되는 것인데 일방한테 모두 몰아줘서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 저작권위원회가 북경사무소가 있었는데 이 역할이 저작권 보호원으로 이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반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작권 보호라는 것을 앞에다 드러냈기 때문에 중국은 그걸 원치 않는다 이거죠. 그럼 이건 사실 우리 국내적인 문제를 외국으로 가는 것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단견으로 외교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도 없이 행정부의 소관 부처 이관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익을 위해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가버넌스는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에서 4장하고 5장은 전혀 다른 내용이 이제 들어가서 연결시키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트립스 제 29조를 보면은 출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제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있지만 과연 일본의 이 부서가 국제조약과의 정합성을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냐? 너무 범위가 넓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헌법상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특허 출원권을 왜 국내에 꼭 해야 됩니까? 외국에도 할 수 있는데 왜 그거를 제한해야 되느냐? 그러면 헌법상의 재산권 침해인데 거기 제한 사유 중에 국방이 들어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안보가 국방하고 동의어는 아니지만 국방에 포섭할 수 있는지는 특허법의 국방성 취급에 대한 심사 기준을 그렇게 확대하면 되는 것이고 헌법상의 국방에 포섭되게끔 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헌법이 국제조약보다는 상위법이니까 우리 법상의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근데 경제안보법 비슷하게 우리도 단행법을 만드는 순간
상당히 나락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굉장히 경제 안보라는 용어가 정치 공학이나 뭐 이런 데서는 굉장히 어젠다로서는 굉장히 그 팬시해 보입니다. 하지만 국익에 부합되는지는 굉장히 그 조금 그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이 제도를 남용할 가능성을 우리는 지금부터 검토를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반도체나 배터리나 태양광이나 우리가 앞선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 물자고 그 부분이 중요 기술이 특정 기술이고 특히 어제 보니까 일본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이 법에 대한 기본 지침안을 만들면서 20개 기술을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기술 안에 우리가 앞서는 분야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일본이 특허 출원 비공개 제도를 악용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중요 기술을 그대로 뺏겨서 비공개로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것을 뺏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부분을 나중에 일본이 후발주제 특히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 부분을 그 중요 기술로 해가지고 특허를 비공개해 버리면 상당히 우리나라 국익을 해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법을 선행법이라고 해서 따라갈 게 아니고 이 법이 가지는 해악을 지금부터 분석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허 출원 비공개는 비공개를 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영업 비밀로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지 민간 영역에서 영업 비밀로 갈 것인가 특허로 갈 것인가는 IP 전략의 문제입니다. 근데 특허 출원해서 비공개를 해주면은 그 IP 전략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특허법, 그다음에 그 상기법을 고도화시키는 부분에서 초점을 둬야지 단행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취할 그런 방향은 아니다. 굉장히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겠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규 교수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예, 예, 박수. 예, 일본 경제안전보장법 관련된 한계랑 여러 개 단원법 관련돼 있는 주의사항들 토론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의 이민우 과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정책과장 이민우입니다. 오늘 먼저 발제해 주신 발제자분들, 그다음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 전문가들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이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오늘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아마 이 자리에 초청이 된 것은 저희 이제 산업정책과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는 법을 담당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법제연구원에서 저를 초청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 안보의 중요성, 배경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발제자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 안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뭐 몇 가지 이제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좀 수동적인 관점에서 또 방어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외부의 교란이나 방해 요인에 대비해서 우리가 우리의 공급망과 우리의 전략 자산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로는 이 글로벌의 공급망 체계에 대한 패러다임을 장악한다라는 관점에서 국가적인 핵심 자산을 계속 키워나가고 육성한다라는 관점에서 좀 더 공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약간 후자 쪽 관점에서 우리가 확실히 전 세계에서 이 산업적인 트렌드를 봤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 전략 산업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육성을 해 나간다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은 작년 이제 말에 당초 여야 의원들께서 많은 분들이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병철 의원, 유이동 의원, 송영길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발의를 해주셨고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송영길 의원 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이제 여야 의원님들의 안을 병합해가지고 제정을 하는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 올해 2월에 공포가 됐고 시행은 8월 4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이 제정 작업이 있고요. 다음 주에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안의 성격은 산업발전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산업발전법이 이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육성에 대한 조항들을 담고 있었었고,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이나 M&A 등에 있어가지고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런 이제 보호의 조치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었는데, 이런 산업발전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특별법으로서 국가 첨단 전략 기술과 첨단 산업으로 지정이 되면은 좀 더 강화된 보호와 좀 더 강화된 육성의 조치들을 국가가 취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한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을 국가가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화하는 산업들을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은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 안보에 영향이 큰 기술, 그다음에 성장 잠재력과 기술 난이도가 높은 기술, 연간 산업 파급 효과가 높은 기술, 국민 경제에 영향이 큰 기술 등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고, 어떤 기술이 포함될지는 법령에 명시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 국제통상법상 여러 가지 이제 우려되는 조항 문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법령의 특정 기술과 특정 산업을 명시를 하는 것보다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을 하고,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들은 폭넓게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인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법을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어떠한 혜택을 받게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크게 보면은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을 해서 인허가를 신속 처리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용수나 전력이나 폐수 같은 기반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또한 그 최근에 이제 이 첨단 산업에 대한 인력이 가장 이제 시급한 과제라고 산업계에서 많이들 이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는 계약학과와 특성화 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계약학과와 특성화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해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교원이나 연구 장비, 학생의 장학금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부의 계획은 앞으로 계약학과와 특성화 대학을 향후 5년간 10개 이상 지정을 해서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충분한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첨단 전략 기술 개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을 하고,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타의 특례를 규정을 해서 예타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든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은 예타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R&D의 특례 규정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그 육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이제 하나는 보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M&A 시에 그 국가가 승인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기술 보호 조치들은 현재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나와 있는 조항과 거의 대동소이하고, 다만 벌칙 규정만 강화해가지고 기존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대비해서 기업의 부담을 크게 강화시키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업이 요청을 하게 되면은 국가 첨단 전략기술 보유자를 전문 인력으로 지정을 해서 이러한 전문 인력들의 해외 기업 이직 제한이라든지 비밀 유출 방지와 관련해서 기업과 전문 인력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조치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이 국가 첨단
첨단 전략 산업법이 작년 말에 이제 지난 정부 말에 이제 제정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정부 말에 급하게 제정이 되다 보니 관계부처 협의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 대해 있어가지고 산업계나 또는 여러 이제 학계나 연구계에서 원하는 충분한 지원의 내용들을 많이 담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미국의 칩스 액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반도체 분야의 시설 투자에 대해서 25%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조특법에 의하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번에 이제 조금 세법 개정안에는 올려가지고 8%에서 과거 대비 많이 하면 12%까지 최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세제 지원이 되고 있고 유럽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TSMC를 유치하면서 국가 보조금을 주었던 사례, 또 독일이 인텔을 유치하면서 국가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들을 보면은 아직 우리가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이 경쟁국에 비해서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산업계의 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그 반도체 특위를 중심으로 아직 뭐 법 시행 이전이긴 하지만 벌써 이제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많은 전문가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야 될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좋은 의견들을 저희 정부에 많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 세계 경제와 산업의 메가 트렌드가 두 가지라고 보면은 하나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탄소 중립이 큰 그 메가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메가 트렌드의 핵심 전략 자산이라는 것은 하나는 반도체이고 두 번째는 배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이 많은 기술 개발과 선도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메모리 분야의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분야에 있어서는 경쟁국 대비해서 이 생산 캐퍼나 또 기술력에서 어느 정도의 우월한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인 이런 이제 산업 육성을 첨단 산업 육성에 대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 특히 미국이나 유럽 그동안의 산업 정책을 무시했던 그런 이제 선진국에서도 그 명시적인 산업 정책을 통해서 이런 첨단 산업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과거에 보면은 WTO 보조금이라고 제소를 당할 수 있는 조치들을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반도체나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초격차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이런 그 산업의 메가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그다음에 경제 안보를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첨단 전략 산업들을 더 많이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산업부는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미도 과장님, 예,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 관련된 내용들 설명해 주셨고요. 예, 거기에 따른 경제안보의 대응 방안에 관련된 말씀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산업연구원의 산업정책연구본부의 이준 본부장님, 예,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업연구원의 이준입니다. 오늘 주제가 경제안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경제안보라는 키워드가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이제 뭐 우리 산업계, 경제계를 유행했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이 여러 발제 내용도 그렇고 여기 토론을 해주신 여러 전문가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한테 있어서 이 경제안보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를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인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경제라는 말과 안보라는 말이 결합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와 같은 산업 구조나 무역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 이 이슈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사실은 우리 이제 앞으로의 성장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가장 어려운 점은 뭐 앞서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경제안보라는 컨셉이 사실은 뭐 아직 정해진 컨셉은 사실 없고요. 경제안보가 다루는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라는 게 사실은 뭐
했다는 점이죠. 사실 경제안보의 목표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지금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의 취지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이 경제안보가 지향하는 목표는 사실은 이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표현하는 이 어떤 상황에서도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인 불가결성을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이 경제안보의 두 가지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경제안보도 사실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법제화 노력을 하고 있고 입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경제안보라는 컨셉을 아주 넓게 보면은 식량부터 뭐 국방이나 안보까지 경제적 수단을 통해서 국민이나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분야는 사실은 경제안보의 모든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좁혀서 보게 되면 이게 사실은 산업공급망의 문제로 귀결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더 좁혀서 보면 첨단 기술이나 첨단 산업과 관련된 공급망, 특히 이제 원료부터 생각해서 최종 제품까지 생산 활동과 관련된 모든 영역으로 사실 아주 좁게 이 경제안보의 개념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주요국의 경제안보와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나 이슈는 이 아주 좁은 개념의 경제안보 컨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대부분은 여기에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미국의 경제안보도 마찬가지고요. 뭐 지금 앞서 발제에서도 나왔지만 EU에서 생각하고 있는 경제안보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을 제정한 일본의 경제안보도 사실은 대부분 이 첨단 산업, 첨단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경제안보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우리의 경제안보는 조금 상황이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를 겪고 나서 이제 우리의 공급망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을 했는데, 당시는 이제 경제안보라는 말 표현보다는 소부장이라는 말로 저희가 이제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 소부장 문제로 시작을 해서 2020년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나서 이 첨단 소부장에서 이제 범용 소재 부품까지 문제가 확산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요소수 사태를 저희가 겪으면서 이게 경제안보의 문제로 지금 심화가 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영역, 정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첨단 소부장이 아주 제한된 분야였는데 이 범용 소재 부품으로 확산이 되고, 지금 이제 원료 소재까지 이제 모든 사실 전 제조업에 관련된 공급망에 대한 모든 영역으로 지금 문제의 범위가 확산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범위가 확산된 만큼 정책 솔루션을 내놓기가 상당히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 정책 솔루션을 내놓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지금 우리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품목 관리 체계를 보면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일본 수출 규제 당시에는 100대 품목을 선정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100대 품목이 전부 다 일본과 관련된 이슈에 한정된 100대 품목이었고요. 이게 전부 다 첨단 소재 부품 장비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저희가 이제 이 품목을 100대 품목에서 338개로 지금 확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338개는 대부분 이제 범용 소재 부품이 추가된 범용 품목 관리 체계라고 할 수 있고요. 작년에 이제 요소수 사태를 지나면서 200대 경제안보 품목으로 이게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이들 품목이 100대, 338대, 200대 이 품목들이 사실은 성격이 굉장히 다르고, 저희가 소위 이제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 솔루션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갈수록 이제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게 사실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주요국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경제안보 행보가 대부분 이제 반도체하고 배터리에 다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가지 측면, 이 첨단 쪽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우리한테 호재인 거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단기적으로 이들 품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아주 극소수의 국가 중 하나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단기적으로 호재인 거는 분명한데, 문제는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서방 국가들의 경제 안보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실은 뭐 여러분들께서 우려하고 있지만 이 첨단 기술 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 산업 무역 구조 이걸 피할 수가 없다는 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안보에 실제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제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서구의 중국을 포위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이게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충분히 이제 이 과정상에서 중국의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국의 반발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공급망 발작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일어나고 있고요. 사실은 작년에 요소수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이러한 발작이 아주 작은 부분에서 시작을 해도 국민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작년에 저희가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서 뭐 받아들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제조업에 걸쳐서 사실 중국하고 우리가 분업 구조가 상당히 지금 깊숙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첨단 전략 산업하고 일반 첨단 전략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범용 산업을 분리를 하지만 사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상호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뽑고 있는 경제안보 품목을 보면 우리의 고민이 사실은 이 경제안보 품목을 선정하는 과정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경제안보에 대한 노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이 경제안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법제화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경제안보와 관련된 법제화가 아까 지금 발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경제안보 관련된 3법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급망 관련된 기본법이 추진이 되고 있고 자원안보 특별법하고 소부장 특별법이 지금 동시에 지금 제정이나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경제안보 법제화의 가장 어려운 점은 대상이 너무 사실 광범위하고 예상이 되는 영향이 사실 가늠이 잘 안 된다는 게 우리 지금 경제안보 법제화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일본 수출 규제와 같이 대상이 명확하게 딱 설정이 되면 이를 중심으로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정책 법안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소재부품 특별법에서 소부장 특별법으로 이 개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정책이 집중되게 이 컨텐츠가 법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법을 개정하기 위한 모멘텀도 충분히 있었는데요. 사실은 경제안보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중요하긴 하지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경제안보 이슈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불거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이 잘 되지 않고 모멘텀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부장 특별법을 개정할 때처럼 강력한 수준으로 정책 수단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솔루션 측면에서 보면은 경제안보의 층위가 굉장히 지금 다양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층위의 이 해결 방안을 한 법안에 지금 동시에 담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제안보 3법도 이 경제안보와 관련된 이슈지만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가첨단전략 특별법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안보와 유관된 여러 가지 법령이 지금 동시에 정부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경제안보와 관련된 게 3법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은 좀 더 강한 외부 충격이 있게 되면 이 경제안보와 관련된 법제화를 조금 더 힘을 탄력을 받고 할 수 있을 텐데 아직 그런 부분이 사실 동력이 조금 떨어진 게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나타나는 문제는 경기와 관련된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된 현안들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현안들에 조금 이 경제안보와 관련된 이슈가 조금 묻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게 현재로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법제의 모멘텀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하나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경제안보 전략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경제안보 전략이라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대중국 산업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안보를 추진을 하다 보면 경제안보를 강화를 하다 보면 결국 두 가지 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 자율성, 전략적 불가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이게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지금 저희가 강화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동맹국하고 보조를 맞추면서 이 첨단 전략 산업과 관련된 공급망에서 전략적 우위를 우리가 계속 확보하는 트랙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제조업 전반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두 가지 측면을 지금 동시에 저희가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일종의 우리의 새로운 대중국 산업 전략으로 귀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형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 현재 산업 관계, 산업 공급망의 변화를 초래하는 두 가지 측면 모두 다 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 특히 이제 우리 제조업이 중국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대한 전략이 사실은 이제 경제안보 전략의 뭐 마지막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어떻게 접근하고 포지션을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어떤 정부나 산업의 전략이 사실은 지금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두 달 동안 저희가 이제 최근에 나타난 이슈는 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저희가 무역 적자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게 지금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게 지금 일부 일시적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구조적인 관점에서 중국과의 분업 구조나 이 교역 구조가 이미 많이 지난 10년 사이에 많이 변화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보면 결국은 경제안보화를 위한 법제화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 컨텐츠들은 향후에 이제 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대중국 산업 전략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많이 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이준 본부장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경제안보 관련된 대응 방안이나 사례와 관련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선대학교 법학과의 한정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선대학교 한정입니다. 아주 제가 마지막으로 토론을 하게 됐네요. 많이 저희 그때 시작한 시간부터 지금까지 기다리느라고 저도 고생 많았는데 여러분들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어쨌든 경제안보인데요. 이 경제안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면서 복합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이 경제하고 안보잖아요. 근데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오픈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WTO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뭐 이념 관련 없이 사회주의 국가든 자본주의 국가든 어떤 국가든 간에 이 WTO 이 회원국으로 들어오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나라가 노력을 하고 있고,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뭐 저희 자국의 경제 발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안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클로즈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라든지 뭐 아니면 보안이라든지 뭐 안보라든지 이런 이 안보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폐쇄적인 그런 개념인데, 이 사실 이와 관련된 부처만 하더라도 경제 관련된 부처는 뭐 기술 관련된 부처가 있을 수 있고, 뭐 무역 관련된 부서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뭐 과기부라든지 뭐 우리 산업통상부라든지 뭐 중소벤처기업 뭐 부서라든지 이런 경제 관련된 부처들이 있는 반면에, 그 안보 관련된 부처는 또 뭐 외교부라든지 뭐 또 뭐 통일부라든지 등등의 여러 뭐 부처가 있는 걸 볼 때, 그 경제안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사실은 행정부처를 굉장히 범부처적으로 아우르는 굉장히 좀 복합적이면서도 참 흥미로운 단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경제안보가 왜 그러면은 탄생하게 됐느냐? 이거 사실 그 미중 간의 그 패권 경쟁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5월달에 내한 방문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 경제안보를 강조를 했고요. 이에 이제 새로운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의 경제안보 비서관 직제를 신설했죠. 그다음에 국제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경제안보 전략실을 신설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2월 3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다 이해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일본도 올해 5월 11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경제안전보장법이 통과가 됐죠. 이렇게 지금 경제안보를 키워드로 해가지고서는 미중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는 사실 미국의 위기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중국의 그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 GDP가 2020년 17.4%로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세계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13.1%로 1위입니다. 그다음에 제조 경쟁력이 2019년에 28.7%인데 미국이 16.8%입니다. 그래서 또 1위예요. 이렇게 급성장하는 중국의 경제 성장을 봤을 때 미국의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사실 미국의 그 대중 무역 의존도도 상당하죠. 미국은 반도체 국내 생산 능력이 1990년에 37%였는데 2020년에 12%로 크게 감소합니다. 특히 제조 필수 투입재인 히토류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세계 생산과 정제 산업의 55% 또는 85%를 중국에 지금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보면은 그 미국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 공급망을 다양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미국에 대한 동맹국들을 자꾸만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경제라고 하는 또 이름으로 해가지고서는. 근데 이 경제 안보를 이슈라고 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앞에서 많이 나왔지만 이제 디지털 플랫폼, 이게 디지털 전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있는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문제랑요, 군사적 분야에서 혁신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안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면서 이제 그 경제 교육 서비스 분야가 ICT 기술과 융합하면서 발생하는 사회 변화. 세 번째로는 이제 정치 외교 군사 이슈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다음에 나토의 핀란드, 스웨덴이 새로 가입하게 되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나토 가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이 미국이 이제 러시아의 경제제를 통한 긴장 관계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중국과 러시아 또는 최근에는 중국이 이란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반미 전선을 하나로 형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또 이 러시아, 중국 그 상대편에서 유럽과 또 나토, 또 일본,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그 하나의 또 블록화 현상으로 해서 끌어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한 이제 무역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게 현 정부가 사실 이제 친미 쪽으로 또 이제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탈중국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 나가냐? 사실 그 경제 안보라고 했을 때 경제는 그동안 우리가 상당 부분 수출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그 산업 구조상 중국에 의존을 많이 했고요. 물론 미국에서 지금 중국이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준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탈중국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이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 정부든 그 전 정부든 현 정부든 또 앞으로의 미래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줄타기 전략으로 애매모호한 정책을 펼 수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이 친미도 아니고 뭐 반미도 아니고 친중도 아니고 반중도 아닌 애매모호한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서는 국가 또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게 그 기업들에게도 또한 국민들에게도 손해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안보는 미국의 영향,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그런 상황에서 향후 어떠한 국가 전략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선도국으로서 한층 더 발돋움할 수 있을지,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식재산을 연구하는 그 연구자이기 때문에 지식재산 관점에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제 그 기술 유출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거버넌스 문제를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첫 번째 기술 유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그 첨단 과학 기술, 우리나라 경제 우위가 있는 반도체라든지 최근에 뭐 2차 전지 배터리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산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야기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우수한 첨단 과학 기술을 어떻게 선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그 서바이벌 전쟁과 같습니다. 서바이벌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기업이든 국가든 엄청난 전 세계적 위상 확보뿐만이 아니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시 미래의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력이죠.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굉장히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중요한 인력이 해외로 유출된다. 이거는 뭐 기업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2022년 4월 조선비즈 기사에 따르게 되니까 최근 5년,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22년 2월 달까지 국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시도가 디스플레이 19건, 반도체 17건, 전기전자 17건, 자동차 9건, 조선정보통신기계 각 8건 등 총 99건이고요. 모두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들이 해외로 넘어갔다면 22조 원에 이르는 국가적 손해를 봤을 것으로 추산되고요. 현실적으로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된 경우는 2017년에 3건, 18년에 5건, 19년에 5건, 2020년에 9건, 2021년에 10건. 계속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게 됩니다. 이거 관련된 법령이 영업비밀보호법이라든지 산업기술 유출법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법령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주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이 법인데 이 법이 점차적으로 제가 그 형사처벌 규정을 보니까 형사처벌 규정이 굉장히 지금 점점 상향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형사처벌 규정이 상향되고 있는데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외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뭐고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분석은 제가 여태까지 좀 잘 찾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일본 그 경제안전보장법 이 경우에서도 해외 유출에 관련된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첨단 전략 기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향후 제정될 그 시행령에서 아마 중요하게 다룰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요거에 대한 분석이 좀 또는 전략적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거버넌스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제안보의 개념 속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는 물론 산업, 과학기술, 외교, 통상, 국방 모두 포섭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경제안보 전략 설계를 위해서는 국내 상황은 물론 대외 상황, 뭐 미중의 그 패권 경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 천연가스 문제, 에너지 문제, 또 대북 북한과의 상황, 미국의 수출입 규제 상황, 뭐 이런 등등의 요인들을 정확히 분석한 후 이를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제 조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그 일본의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본이 이번에 그 이제 기시다 총리가 되면서 이 경제 안보를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그 이제 그 핵심 전략으로 국가 전략으로 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내각 총리가 담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장관을 신설하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각 총리가 이거를 담당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총리실 산하에 신흥안보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실 내에는 경제안보 비서관 정도는 신설을 했는데 이게 경제안보가 국정 아젠더로서라고 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만약에 말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비서관 직제 그리고 그다음에 총리실 산하의 그 뭐 위원회 그거 하나 갖고서는 이게 지금 모든 그 부처가 중첩돼서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최소한 그 국무총리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이 실제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정책 같은 경우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법제 같은 경우도 아까 발제문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제 경제안보 기본법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재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 지식계산 분야에서도 이게 지식계산은 경제안보 관련해서 아무리 강조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식계산은 과학 기술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과학 기술은 다시 또 이제 그 경제 안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과학 기술은 문화예술 강국이죠. 최근에 문화예술 쪽으로는 K-팝이 전 세계적인 팬덤을 형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OTT 플랫폼 넷플릭스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알리고 아주 시상도 하고, 그다음에 영화들도 외국에서 호평을 받는 그런 굉장히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그런 산업이 되었는데, 산업재 산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이미 2008년도에 IP5 국가에 진입을 했고, 그다음에 특허 건수도 전 세계적으로 5위권 안에 늘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지식재산 분야가 상당히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지식재산 분야에서 지금 거버넌스 문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어떤 이 거버넌스가 출범하지 못했다고 연구자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USTR이라든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내 백악관 내에는 지식재산 집행조정관이라고는 IPEC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문 조정관이 있어서 어떤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대미 통상 안정을 받을 때 USTR이 또 역할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기구는 없죠. 그랬을 때 이거를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사실은 거버넌스의 혁신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제 안보를 포함해 가지고선 지식재산 분야도 마찬가지고 이 거버넌스에 관련된 좀 정밀하고 좀 혁신적인 그런 어떤 검토라든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토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재영 교수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술 유출이나 거버넌스에 관련돼 있는 문제에 관련돼서 중심적으로 논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7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한 1, 2분 상관해서 꼭 이 얘기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신 걸로 알고요. 아까 질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항상 이게 질문 받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따로 의견들 모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경제안보 관련돼 있는 내용, 저도 오늘 전체적으로 발표 토론 들으면서 많은 공부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실 식량안보나 에너지안보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국가적으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개념의 내용으로 받아들였는데, 오늘 경제안보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어떤 개념으로 전환하는 행태의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종합토론에 임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종합토론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